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저희가 그나마 다행이다, 나아졌다라고 평가했던 것이 피해자 중심의 언론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언론 보도보다 댓글의 2차 가해가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혐오와 차별의 언어가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또 정치인의 발언을 통해서 혐오와 차별의 언어가 확산되고 그래도 돼, 이런 인식을 퍼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미디어 비평에서 짚어보고요.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아직도 마스크를 쓰는 곳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제 정말 마스크 벗어도 되는 걸까요? 팩트체크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은 팩트체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부터 팩트체크해 볼까요? 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마스크와 함께한 지 벌써 3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일단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팩트체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정부의 방역 지침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지자체별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좀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일단 이 정부와 지자체 입장이 좀 다른 상황인데요. 실내 마스크 해제에 불을 당긴 건 대전시입니다. 네. 앞서 대전시는 이 정부 차원에서 이달 15일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시행하겠다, 이런 내용의 공문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에 전달했습니다. 네. 이 방역당국의 방침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다음 달부터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건데요. 이어서 충청남도도 이 중앙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적극 검토하지 않을 경우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 이런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자체가 자체 행정명령 발동을 예고한 시점은 내년 1월 1일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네. 충청남도는 우리 자체적으로 마스크 해제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런데 사실은 지금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네. 또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네.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연합뉴스에서 확인했는데요. 네. 이 두 지자체가 근거로 한 것은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될 당시에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즉 감염병 예방법입니다. 네. 이 법 49절 보면 이 감염병의 예방 조치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질병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장소나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감염병 예방 조치 도입에 관한 권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 해제와 철회에 대한 권한은 명시적으로 담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해당 조문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을 뿐 이 방역 조치의 시행과 해제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한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감염병 예방법의 근거에 지자체가 방역 지침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법조문을 조금 포괄적으로, 예, 좀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은데, 네.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입장은 어떤가요? 네, 질병관리청 입장이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즉 재난안전법에 따라서 이 방역 조치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지휘 권한을 갖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재난안전법 15조 3항을 보면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을 수습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 시군구의 지역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0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종대본 정례회의에서 이뤄진 합의도 이런 지휘권을 근거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 방역조치 강화는 지역별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방역 완화의 경우에는 지자체는 종대본과 사전 보고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네.
또 이 감염병 예방법 49조에 대해서도 이 조항은 방역조치 강화에 대한 자율권을 명시한 것일 뿐 방역조치 완화는 지난해 10월 중대본의 회의 결과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방역 강화는 지역별로 판단할 수가 있지만 완화하는 거는 중대본에 보고해야 한다. 네, 보고하고 협조를 받아야 된다. 네. 자, 그러면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떨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방역 의학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우려가 더 큰 상황입니다. 최근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 특정 시점과 조건을 딱 못 박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좀 신중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우상향 곡선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현재 이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국가 대부분이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다 실내 마스크 의무를 푸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OECD 회원국 가운데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이집트뿐인데요. 이집트도 현재 단속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풍과는 다름없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필요성은 설득을 좀 얻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시점이 자칫 겨울 재유행이 막 확산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실내 마스크 논의 해제 논의 자체가 국민들에게 이 방역에 대한 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또 실제로 해외에서도 실내 마스크를 해제한 직후에 확진자가 다시 급증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실내 마스크를 해제할 것인가. 그 시점은 결국은 중대본 그리고 지자체 간의 협의 결과를 좀 봐야겠네요. 네. 네. 그러면 지자체별로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가 가능하다. 이것은 판정을 보류하는 것으로. 네. 네, 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팩트 체크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최근 1990년생부터는 연금을 못 받는다. 2057년에는 연금이 고갈된다. 이런 국민연금 고갈서를 검증했습니다. 네. 이 국민연금 고갈서는 이 사실 매 정부마다 공약으로 나왔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네. 연금 개혁이 그러면서 나오는 연금 개혁의 주요 골자는 더 내고 덜 받게 한다 이런 것이었고요.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국민들의 정이 따르겠죠. 네. 그럴 때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세운 논리가 바로 연금 고갈서입니다. 네. 일단 이런 숫자들은 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 전망 결과로 나온 건데요. 거기에 보면 2057년 연금 고갈설이 나옵니다. 네. 국민연금을 현행 시점 그대로 유지하면 2042년에 적자로 되고 전환하고 2057년에 고갈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 못 받는다. 이런 내용의 출처는 이 전국 경제연합회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인데요. 네. 올해 초 한국경제연구원은 현재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에 2055년에 국민연금 수용자에게 생기는 1990년생 이후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젊은 세대, 특히 1990년대생부터는 연금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데 네. 그럼 이걸 사실로 봐야 합니까? 사실 이 연금이 고갈될지 안 될지는 미래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네. 전문가들 의견을 좀 찾아봤습니다. 네. 예, 미장국 보도에 따르면 이 전문가들은 이 정부의 보험료율 인상 움직임에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향후 특정 세대부터 연금 받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일단 이 국민연금법이 있는데요. 이 3조 2항에 보면 국가의 책무 항목이 있고요. 여기에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 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만큼 연금이 고갈되기 전에 정부가 그 시점에서 국민연금 시책의 변화를 줄 것이고 또 만약 하나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더라도 이 기금 체계 변화 등을 통해서 연금 지급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재정 전문가인데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이 비정부 인터뷰에서 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계속 조정돼 왔고 처음부터 그러기로 계획이 돼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정부가 연금료를 계속 지급하기 위해서는 계속 또 국민연금의 변화를 줘야 된다는 그런 설명이죠. 네. 그래서 예를 든 게 이 현재 국민연금이 시장에 투자한 금액이 1,000조 원이나 되는 만큼 고갈 시에 금융시장에 부정이 생기므로 고갈이 실제로 예상된다면 이 고갈 전부터 국가가 국민연금 기금에 출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적립금이 전혀 없는 기초연금은 매년 20조 원을 국가 재정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나 걱정도 없으면서 국민연금 적립금이 사인되는 과도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분 말씀은 만약에 적립금이 고갈될 거면 국가가 가만히 있겠냐. 네. 네. 계속 기금을 출연할 텐데 뭐가 걱정이냐. 좀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놔두지는 않다는 거죠. 국가가 네. 개입하도록 법이 그렇게 돼 있고요. 또 다른 나라처럼 이제 적립 방식에서 이 부가 방식으로 체계를 바꿀 수 있다고도 했는데요. 네. 현행 우리나라의 이 국민연금 체계 적립 방식은 이 가입자 단위로 가입한 기간에 낸 연금보험료의 원리금을 은퇴하면 연금으로 받는 이런 방식인데 네. 이 부가 방식은 매년 연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연도 가입자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부족하면 이제 국가 지원을 하는 거고요. 네. 예를 들어 올해 연금으로 100조 원을 써야 한다면 그 해에 90조 원을 보험료로 걷고 나머지를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이와 같은 방식입니다. 네. 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지난달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금 기금 고갈과 관련해서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적립식에서 기금이 고갈되면 결과적으로 부가식으로 바뀐다. 이 국가가 연금 지급을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도 초기에는 보통 기금을 적립했지만 현재는 대부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처럼 연금을 부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 고갈설 과도하게 공포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는데요? 네. 네. 그러면 이것은 사실이 아닌 걸로. 네. 네. 그렇게 판정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팩트 체크 하나 더 할까요? 네, 최근 이 부모님 찾을 곳이라면서 주차장의 한 자리를 이렇게 막고 서 있는 중학생과 다투다가 자동차 범퍼로 충격을 입힌 사건이 화제가 됐는데요. 네. 일단 해당 운전자는 특수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요. 그런데 이 댓글을 보면 기사 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이 주차장 자리 막기가 이게 정당한 거냐, 이거 처벌할 수 없는 이런 논란들이 있어서 좀 확인해봤습니다. 네. 주차장 요새 뭐 사실은 어딜 가든지 차 갖고 나가면 주차할 곳 찾는 것도 사실 일인데 네. 주차장에서 자리 맞는 것. 종종 저도 좀 당한 적이 있는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럿이 이용하는 공용주차장 주차 자리의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어떤 법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더라도 주차장 자리 막기를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처벌이나 과태료 등에 대한 벌칙 규정도 없습니다. 네. 다만 이 주차요원의 안내를 받아 조치를 하는 경우였다면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와 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314조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인데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전문가들도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이 안 되는 민폐일 뿐이지만 이외적으로 주차 안내원이 있는데도 거부하는 등 주차장의 교통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른다면은 불통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일반 교통방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 보였습니다. 네. 근데 뭐 이런 것을 법으로 다스리기보다는 좀 서로 에티켓이 아닐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네, 시민들이 지켜야 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평일 오전과 오후 하루 3차례 방송하는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을 모니터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총 2주간 이 프로그램을 들었습니다. 네,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이 프로그램은 매번 변호사가 출연해 다양한 사건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들으면서 의아했던 건 어떤 변호사는 어느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는지 또 어떤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지 소개해주는 반면 다른 변호사는 그냥 변호사라고만 소개한다는 점입니다. 청취자 입장에서는 출연한 패널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많을수록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선 그 기준이 좀 의아했다는 건데요. 2주간 살펴보니 특정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만 소개된 법인명이나 의료 전문 변호사와 같이 전문 분야를 소개해 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변호사 출연자를 소개하는 방법의 기준을 통일하고 프로그램 취지에 맞게 분야별 변호사를 섭외하면 좋겠습니다. 네.
법률 상담 프로그램이잖아요. 시청자 입장에서 그 용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네,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과 같은 법률 프로그램에서 저도 중요하게 보는 것이 법률적 지식이 없는 청취자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설명해 주느냐인데요. 지난 12월 2일 방송에선 개인회생, 개인 파산 등과 같은 용어가 별다른 설명 없이 사용돼 이해가 바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방송을 살펴보면 진행자가 40대 가장 또는 어떤 5인 가족의 생계비 등을 소개하며 개인회생이 가능하냐고 변호사에게 물었고 변호사는 개인회생이든 개인 파산이든 다 안 되는 상황이라거나 파산 면책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개인 파산, 파산 면책과 같은 용어를 평소에 자주 쓰는 사람은 많지 않죠. 개인회생, 개인 파산이 어떻게 다르고 절차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회차 방송에서는 개인회생이나 일반회생 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방송 순서가 바뀌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방송 순서와 상관없이 매 방송마다 어렵거나 헷갈릴 만한 용어는 짧게라도 꼭 설명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전문적인 법률 용어를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십니다. 또 짚어볼 내용이 있을까요? 네, 청취자들이 겪을 법한 일을 사례로 좀 더 들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1일에는 무분별한 보도로 피해를 입을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정정보도 청구 소송 등을 다뤘습니다. 그 관련 사례로 고위공직자의 비위사실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권을 소개했는데요. 이보다는 일반 시민이 보도로 인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대응한 사례나 그 방법을 중심으로 소개했더라면 생활 속 법률 히어로가 되겠다는 프로그램 취지에도 더 맞았을 것 같습니다. 네, 생활 법률 프로그램으로서의 내용적 보완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상지대 사회적 경제학과 송경재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송경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이태원 참사 생존자였던 고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그런데 이 숨진 학생이 악성 댓글 때문에 괴로워했다 이런 유족의 증언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참사 당시에도 무분별한 댓글에 대한 지적이 좀 있었는데 댓글이 또 한 번 2차 가해의 장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그 인터넷 뉴스 기사나 커뮤니티의 댓글창이 그 우리 사회의 그 혐오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는데요. 네. 관련해서 국민일보가 혐오발전소 댓글창이란 기획 보도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혐오와 그 포털 뉴스 댓글의 문제에 대해서 이원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팀과 함께 분석한 기사가 최근 시리즈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네. 먼저 최근 논란이 되었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그 12월 14일자 참사 댓글의 혐오 58%, 대선 때보다 갈등 심각, 이 분석 기사를 보면요. 네. 참사 관련 기사 댓글 속 혐오의 비중은 코로나19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했던 시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과거 세월호 사건의 경험으로 그 단기간에 그 언론사 내부 그리고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도 2차 가해 문제라든가 혐오 표현 등이 그 문제제기가 되었고요. 네. 어느 정도 일을 하지 말자는 그런 시도도 빨랐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미디어 비평 시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고요. 네, 긍정적으로 평가했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사실 뉴스 댓글을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포털 뉴스 댓글에서는 젊은이들이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당한 그 초유의 비극적 재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응에서 아주 농도 짙은 혐오 감정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네. 보도에서는 이태원 참사 기사 댓글에서 혐오가 감지되지 않은 비혐오 댓글이 41.72%였고요. 혐오가 포함된 댓글이 58.27%로 그 절반을 넘었다고 합니다. 네. 댓글에서 추출된 이제 키워드를 보면은 98.8%에서 뭐 경찰이나 경찰 비판이 등장하는데 역시 이제 참사 바로 다음 날 112 신고 녹취록이 이제 전격 공개되고 경찰이 이제 상황 통제 실패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기사에서는 이런 여론이 이제 댓글로 반영된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이태원 참사 기사 댓글 속의 혐오 종류를 보면요. 악플과 욕설이 51.12%로 가장 많았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지역 때문인지 인종 국적이 2.08%, 지역이 1.74%였다고 하는데 댓글 속 주요 키워드에서도 희생자 조소나 외국인 혐오가 포착될 정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포털뉴스 댓글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가 뉴스는 좀 나아졌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그 뉴스에 달린 댓글은 아주 혐오가 여전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댓글 같은 경우에는 자체로 뭐 인공지능을 이용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런 네. 뭐 욕설 또 이런 혐오 표현들 이런 것들을 필터링하고 모니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혐오와 관련한 발언을 거를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그 네이버는 클린봇, 네. 그 다음은 세이프봇 등으로 명명된 그 인공지능 기반의 댓글 필터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심각한 욕설이나 비서고가 표현된 댓글은 차단이 확실한데 완화된 형태로의 차별이나 혐오 댓글을 거르는 수준은 아직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뭐 사실 그 한국경제TV가 12월 14일자 기사를 보면은 그 AI 댓글 필터링의 카카오 2년새 욕설 댓글이 63.8% 하락 이라면서 이제 다음 포털을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가 그 지난 2020년 하반기 그 AI 필터링 기술인 세이프봇을 도입한 이후에 네. 욕설 댓글 수는 63.8%가 이제 줄었다고 이제 보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이프봇이 자동으로 이제 욕설 댓글의 신고 처리까지 완료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신고한 댓글 비중이 그 도입 이전보다 이전에는 4.2%였는데 올해는 2.4%로 낮아졌고 네. 그리고 이용자 신고에 의해서 삭제된 것도 올해 이제 91.7%나 이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욕설이나 비속어에 비해서 혐오와 차별은 직접적인 그 용어의 사용이 좀 그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거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네. 자칫 과도한 기준을 설정해서 AI 인공지능이 필터링 처리해 보면은 뭐 비판적인 정상적인 댓글을 삭제해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 실제 혐오와 조소, 비하 등은 긍정적인 단어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AI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필터링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언어가 가진 다의성, 뭐 즉 언어가 가진 뭐 아다르고 어다른 특성을 혐오 표현으로 규정해서 필터링 인공지능이 걸러내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욕설을 하거나 아예 비속어를 써버리면은 그냥 그 단어를 필터링에 집어넣어서 그렇죠. 걸러낼 수 있지만 이렇게 그런 직접적인 욕설이나 비하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듣고 보면 기분 나쁜 이런 맞습니다. 표현의 경우에는 이게 AI 기술로도 아직은 무작정 삭제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렇게 욕설 외에도 뭐 성적으로 젠더 비하라고 하죠. 성 비하를 하거나 아니면은 지역 차별적인 내용도 있었다면서요. 역시 같은 국민일보의 기획 12월 13일자에서는요. 그 정치인 특정 발언 뒤에 여혐 댓글 증가, 혐오해도 된다 권리로 착각. 기사에서는 여성 혐오를 다루고 있고요. 네. 그 전라도 관련 댓글 10개 중 8개는 혐오, 정치권 지역 감정 선거 활용의 확산. 기사에서는 지역 혐오와 비난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네.
두 기사 모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데요. 먼저 여성 관련 댓글 문제에 대한 기사에서는요, 뉴스 댓글창에서 여성 이슈 관련 댓글에 혐오 감정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그 한국 사회에서 뭐 젠더 갈등이 심화된 탓도 있지만은 유력 정치인 등 공인들이 관련 이슈에 대해서 거침없는 발언을 내놓을 때마다 혐오 댓글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기사에서는 그 사회적으로 인지도와 영향력이 큰 정치인 공인들이 대중으로 하여금 누군가를 혐오할 수 있도록 일종의 라이선스를 주는 효과가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뉴스 분석 결과 가장 심각한 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나왔던 여가부 폐지 정책을 언급한 댓글의 72%에서 혐오가 감지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이는 정치 사회 분야 그 뉴스 댓글 전체 혐오 비율이 34%였는데 네. 이거보다 훨씬 큰 숫자였죠. 2배 정도 되네요. 댓글의 한 3분의 2가 혐오라는 점이 이제 주목할 만한데 데이터를 분석한 이원재 교수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의 그 여가부 폐지 발언 이후에 여성 혐오 표현이 확산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공인의 발언은 대중에게 혐오해도 좋다는 일종의 권리를 준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인이 특정 사안에 대해 발언하면 나도 비슷한 발언을 해도 괜찮다 이런 권리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는데요. 네. 국민 통합을 이야기할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일반 시민들도 여기에 편승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비판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도 이제 문제인데요. 네. 여전히 지역과 관련된 혐오 표현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댓글창에서 전라도라고 하는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가 유난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 유독 전라도만 많은 것이 혐오와 차별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기사에서는 전라도에 대한 혐오가 치솟은 시점이 지난 3월로 정치권에서 이제 지역 감정을 이용해서 선거에 활용하면서 혐오 감정이 커진 것으로 이제 분석했는데요. 대선 시기였군요. 그렇죠. 네. 3월 한 달간 정치부문 기사에서 전라도 관련 내용을 포함한 댓글 중 지역 혐오로 분류된 댓글의 비율이 96.8%입니다. 아이고. 댓글의 대다수가 혐오를 표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사실 이제 더 심각한 것은 현재 온라인에서 쓰이는 지역 혐오의 표현이 일종의 밈이나 비방어의 형태로 쓰이는 현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온라인에서 전라도 혐오 표현을 쓰이는 게 있는데요. 네. 뭐 라도, 뭐 홍어, 뭐 거시기 네. 이런 등의 용어 단어들이 그 자체로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네. 일상적으로 이제 비하, 배척, 혐오적인 의미의 그 밈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기사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필이면 이렇게 정치인들이 정책이랍시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반 대중들은 또 그 말을 따서 혐오 표현을 계속해서 해도 된다라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네. 뉴스 댓글 공간에서 나타난 욕설, 혐오, 차별에 대한 분석을 일단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볼 텐데요. 최근에 그 포털의 뉴스 배열 방식이 변화되면서 언론사별로 아웃링크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면서요. 네, 지난 그 8월에 포털 다음 뉴스가 그 아웃링크 선택제를 도입했습니다. 네. 이 아웃링크 선택제를 도입한 이후에 기존 포털 안에서 뉴스가 유통되는 인링크 대신에 언론사 사이트로 직접 연결되는 그 아웃링크를 적용한 언론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지난 12월 6일자 기자협회보 그 다음 뉴스 아웃링크 선택 증가 3개월 만에 조선, 한경, 한국 등 전환 기사하고요. 네. 11월 22일자 네이버도 선택적 아웃링크 도입, 내년 4월 CP4 적용 이런 기사에서 연속 보도됐습니다. 네. 다음 뉴스 개편 첫날인 지난 8월 25일에는요. 종합일권지와 통신사, 경제지, TV, 동영상으로 분류된 주요 매체 중 총 34곳이 있는데 12매체가 아웃링크를 선택했습니다. 네. 종합일간지는 동아일보, 서울신문, 중앙일보, 한겨레, 통신사는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완, 그리고 경제지는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방송사는 SBS, JTBC, 연합뉴스TV 등이었고요. 개편일 이후에 3개월여가 흐른 12월 5일 기준에는
아웃링크를 적용 중인 매체가 뭐 경향신문, 국민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뭐 한국경제, 조선비즈, 비즈니스워치 이런 게 추가가 됐고요. 네. 뭐 서울신문은 다시 인링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18개사가 또 증가했다고 해요. 네. 12월 6일자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각 언론사들이 길게는 3개월에서 짧게는 한 달간 여러 언론사가 경험한 아웃링크 효과를 점검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포털 내에서 이렇게 기사를 저희가 주로 포털을 통해서 봤는데 포털 내에서 읽는 인링크 방식과는 달리 기사를 클릭하는 순간 각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게 아웃링크잖아요. 네. 예, 많은 언론사들이 아웃링크로 전환을 시도했다. 이걸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처음에는 인링크를 유지했던 언론사들은요, 아웃링크 적용에 이제 문턱이 낮아지면서 이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다음에 아웃링크 전환은 사실 그 내년 4월에 이제 네이버가 선택적 아웃링크를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이제 한 달 단위로 아웃링크와 인링크 전환이 가능한데요. 네. 그 네이버는 6개월 단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전에 그 효과를 미리 이제 측정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그 아웃링크 전환이 근본적으로 언론사 홈페이지의 경쟁력 강화와 그리고 탈포탈 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인링크와 아웃링크의 효과 등을 분석하고자 이런 진행 중이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네. 즉 광고비 수익이 어떤 구도가 더 유리하느냐가 주요 관심이란 거죠. 네. 그동안 이제 메이저 신문사를 중심으로 언론계에서는 포털을 비판하면서 아웃링크가 마치 해답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했는데 네. 막상 실시가 되니까 포털이 주는 전재료 그리고 자체 광고비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고민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인링크 방식에서는 기사는 언론사가 생산하고 광고 수익은 포털사가 다 가져간다. 뭐 이런 불만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아웃링크로 전환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주장들을 했던 언론사지만 막상 상황이 바뀌니까 좀 셈법이 복잡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언론사들은 과거 포털 뉴스에서 아웃링크 금지를 지난 몇 년간 그 사설과 기사를 통해서 비판적으로 지적했는데요. 네. 막상 이제 아웃링크가 허용되니까 광고 수익, 뭐 인력 배치, 시스템적 문제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웃링크화되면 언론사들이 각자 홈페이지에서 노출하고 있는 뭐 일부 선정적이고 민망한 광고 관리라든가요. 네. 그 이런 것들이 당연히 각자 담당해야 하고요. 그 앞서 말씀드린 뭐 욕설이나 혐오 같은 댓글 필터링들도 각 언론사가 이제 처리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네. 이렇다 보니 아웃링크가 유리한지, 인링크를 두는 게 나은지 언론사별로 이제 셈법을 이제 따져본다는 거죠. 네. 하지만 이런 언론사들의 셈법은 그 포털을 비판하는 과거의 논리에 비해서 좀 이중적이다. 이런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번 전환기를 맞이해서 언론사도 포털 의존 관계를 청산하고 좀 독립적인 자사 홈페이지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이제 광고비 수익 증대를 위한 그런 다차원적인 노력이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네. 이제야 인링크와 아웃링크의 실익을 비교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네. 아무튼 내년 4월이 되면 인링크와 아웃링크 선택에 따라서 한국 언론사들이 포털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뭐 탈포털을 기치로 한 새로운 움직임이 있거나 아니면 기존의 포털 미디어 생태계에서 인링크하면서 안주할 것인지 이게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은 뭐 해외 언론사 사례도 그렇고 아웃링크가 정답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고려해야 될 것이 정말 만만치 않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지대 사회적 경제학과 송경재 교수였습니다.